지금 신원식 학창 사장의 강의 등에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주한미군 철군이 기존 인원에서 22,000명 이하로 감축되면 이 어떤 수권법에 의해서 제한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잠깐 물어보셨고 아마 그건 세뇌 탈출에서도 대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일인데요. 지금 그 정부 청와대 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영민 전 의원이 그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고 하는데 이것의 의미가 이미 그 임종석 실장이 이미 대북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이 새로운 짓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한 발 나가는 행보가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 두 거에는 아마도 조 교수님이 답변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아픈 지적이기도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 그 교육감 선거를 하실 때 이러한 자유민주 시민의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셨는데 사실상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는 될까? 거기에 대해 실천적인 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이상복 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는 박성현 대표님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 대표님, 조 교수님부터. 예. 제 판단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우리 박성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군 출신 군 혹은 물론 조갑조 선생이든 또 많은 그게 여전히 한반도가 분단 내에서 움직일 거고 그 분단 내에서 상황 같으면 주한미군이 절대적이고 그게 아마 목을 맬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칭얼거리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어, 이러시면 안 돼 라고 하는 충고만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는 마지막에 셰일 오일 레볼루션이 나와요. 지금 시진핑 중국이 판단을 잘못해서 주권 침해를 한 거는 20세기 기축 에너지인 크루드 오일 때문에. 그래서 1대1로 중에서 바닷길로 해가지고 소위 중동 산유 센터로부터 중국에 이르는 소위 CDA를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의 긴박한 판단 때문이었는데 그 직후에 한 4년 5년 된 셰일 오일 혁명은 기축 에너지의 축을 크루드 오일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보면 중국은 우리가 embrace 안아줬는데 우리 가슴에 비수를 꽂았잖아. 주권을 함부로 침략했잖아. 두 번째 오펙 20세기에 그렇게 안전까지 보장을 해줬는데 지금 세계를 분열시키고 있잖아. 3, 4인명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차베스 같은 지금 차베스 같은 정권이 우리나 그럴 거예요. 그런 흉악한 사회주의는 모습 못해. 그럼 마지막에 결론에 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우리는 셰일 오일을 했고 미국은 셰일과 함께 세계를 번영케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나왔죠. 어떤 이야기냐면은 미군이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미국은 본토에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작게 이야기하면 800군데의 미군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또 좀 규모에 따라 줄일 수가 있는데 한 450만 평? 그것도 중국의 신장? 중원을 바로 겨냥하는 450만 평의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 이야기는 우리 방위비 분담금. 지금 문 대통령의 선제 무력 무장제. 그걸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게 트럼프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나오는 거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련돼서 미국은 벌써 작년에 와서 재작년이겠구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동맹으로서
의미 있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라인에 대해서 여기 사인했는데 홍장표가 그걸 사인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국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들이 체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시장경제다. 그리고 북한은 노예국가, 우리는 자유국가, 인권국가다. 아니, 인권이 없는 노예국가고 여기는 자유의 세계다. 나는 미국인은 이 가치의 체제의 동맹이 영원하리라고 본다. 지원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누구 군 출신의 저도 잘 아는 장군께서 걱정을 하는 건 좋은데 트럼프의 지금 닥터리 나오고 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한 걸 보면은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자가 현상 유지가 아니라 이 지역을 중국을 손치시키고 북한 접수 해방까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자유화라고 하는 화두로 이 지역의 질서를 현상 변경적으로 재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의 일단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좀 패시미스틱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 정치에 이런 허황된 아주 무능한 정권이 있지만은 북한은 세계 정치의 아주 핵심입니다. 세계 정치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게임의 모든 게 다 걸려 있는 핵심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걸 믿고 우리가 자유를 각성하고 정치권까지 이 눈치를 알아채게 되면은 이 정권 될 것 아닙니다. 두 번째 청와대 개편 비실장 두 가지 이건 정치평론가 아니니까 첫 번째는 좀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속을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 번째는 큰 이상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현직에서 나와가지고 정권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된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의 민정 파트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스캔들 이거 이상의 뭔가를 미리 원초적으로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건 희망사항이 있고 두 번째는 나와서 지금 다 말하자면은 저쪽 편 주자들이 지금 다 제거된 건지 스스로 그냥 파면한 건지 유력한 사람들이었고 오죽했으면 유시민 씨 같은 사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그 세력들이 정치권으로 대권을 완벽한 말하자면은 친전체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하러 나온 거지. 그 두 가지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면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아까 이제 작년 지방선거, 지방교육감 선거 때 이제 제가 위선본이라고 표방을 해갖고 사실은 별로 그렇게 뚜렷한 효과는 못 냈죠. 효과는 못 내고 이제 욕을 또 바가지로 먹는 게 효과가 못 냈으면 망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또 멤버십은 한 1000여 명 구축해서 자급자족적인 그러니까 자생적인 그 조직 그러니까 기반을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뭐냐면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역사적인 포럼 나와 계시잖아요. 저분들이 이제 그 대한문 태극기 집회의 이제 그 진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데 이제 멤버십이 좀 이제 범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한 100에서 200명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전국적으로 이제 보면 꼭 그 태극기든 또 다른 이유든 그런 그 기본 틀을 갖고 있는 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투트랙인데 그런 데들이 참여단체로 참여했을 때 그럼 이제 대부분은 이제 참여를 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멤버 다 안 넣어요. 그냥 대표자만 등록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대표자 등록하는데 어떤 종류의 활동을 통해서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활동을 통해서 실제 멤버들이 다른 단체의 멤버들하고 선거구에서 혹은 광역단에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서로 다 네트워킹되는 그런 방식을
그런 정치공학 그 작품을 하나 디자인해야 된다. 이제 하나는 그거고요. 제일 크게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때는 그때가 좀 달리 요번에는 이게 판이 워낙 큰 판이니까 어떻게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 사물이 진행했을 때 딱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정보 시스템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면 구축해서 안정화되는 데까지 서너 달씩 걸리는 거. 이런 중요한 것들을 그냥 미리 다 깎아놓으려고 그래요. 미리 아까 말씀드린 이선모 같은 거는 좀 뭐 여유 있는 재원은 아니지만 멤버가 있고 재원이 있으니까 미리 그런 걸 다 깎아놓으면 일이 그렇게 가면은 그때 쓰면 되고 못 가면 할 수 없죠. 그냥 땅에 묻어버려야죠. 어떡해요. 안 썼으니까. 누가 그 낭비했다고 저 배임으로 이렇게 고발하시려고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영어는 롱샷이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뭐 조직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교사 조직을 교사판 초중고 교사판에 가면 저희가 우세입니까? 아니면 대학에 가면 저희가 우세입니까? 조중동 기자사회에 가면 저희가 우세예요. 법조에 가면 저희가 우세예요. 저희가 다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돈이 있는 데서는 저희가 다 열세예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냉정하게 힘과 돈이 있는데 모든 사회 분야에서 저희가 다 열세인 놈들이 판을 어떻게 뒤집을 거냐고요.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판이 저절로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뒤집힐 때를 겨냥해서 롱샷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중전쟁 더 진행할 거다. 그 다음에 그게 뭐 구불구불 돌던 어쨌든 간에 북한 해방 진행될 거다. 그 다음에 문재인이는 저렇게 폐악 히스테리로 자멸의 길을 계속 갈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겪으면서 자유시민은 점점 더 각성돼 나올 거다. 이 네 개의 변수가 어울려져서 점점 더 증폭돼 갈 거다. 이 다이내믹이. 그걸 전제로 해놓고 저기다 대고 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앞으로 6개월 후에 저기로 갈 거고 여기서부터 저희가 지금 쏜 게 6개월 동안의 비행에서 탄도가 6개월 후에 저기서 꼽히면 저기서 맞을 거다 이거. 롱샷 뺏기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이대였지만 지금 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두 가지 질문에 맞아 마무리하면서 먼저 김영환 교수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를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좀 조성한 교수께서 이야기한 것 같이 개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어야 하고 마이너스 300에서도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의 자유, 이건 매우 중요해요. 종교의 자유부터 시작해서 아니 기본적인 자유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마인드 300 이승본에서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기를 바라고, 또 전체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 정확한 정보가 소통되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공영방송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저 자신도 지금 KBS를 보지 않은 지 벌써 6개월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형편이고 너무 노골적으로 그냥 정부의 한 어떤 보도기관으로 전략하고 있는데 이런 운동에서 KBS 특별히 그 방송에 낼 필요 없지 않아요. 이것이 야당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시민운동으로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하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운동이 펼쳐졌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 질문은 지금 나중에 혹시 있으시면 나중에 글로 안 주신 분은 끝나고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두 질문이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력 송은형님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전체주의 수계 박람 김정을 이야기하겠죠. 에 대한 견해와 투쟁 방법에 대해서 역사독일의 양정철님이 하셨습니다. 요 답변을 어떻게? 중국 내가 하고. 네, 그 조상환 교수님 하시고 그다음 마무리 하시면서 박상희 대표님 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 박사학위 하나 준 게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그 도메스틱 헤제모니 혹은 도메스틱 임페리얼 엠파이어입니다. 중국은 중국의 지리적 인문적 여건상 중국인은 지금 밀어내는 식민은 가능하지만 밖에서 침략해서 지배를 하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복잡한 나라입니다. 첫째. 두 번째, 중국의 지금 78년 연말에 역사 결의에서 개방한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시장 경제 안에서 키워졌어요. 근데 그렇게 미국의 품 안에서 컸고 세계 자본주의의 그 기본 수요상으로 중국의 가치가 다했습니다. 지금 기술을 하고 몇 분은 있지만은 연안 지역의 임금이 우리 90년대 초중반하고 같아졌습니다. 세계 자본주의는 그 공급선을 옮겨야 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시진핑이가 거꾸로 갔습니다. 중국몽이라고 하는 게 아메리칸 드림, 자유를 기반한 개인의 노력 그리고 성공, 책임, 헌신 이게 아니라 당나라 때 실크로드를 그러니까 소위 당 코스모폴리타니즘, 당나라 때 당 제국의 보편주의 그게 천하체제였고 그 영광을 재현하겠다라고 하는 뚱뚱한 방식으로 갖고 국가를 훨씬 더 강력하게 가져가서 상대방의 권력을 이제 태자당하고 공청당하고 상해파가 삼각균형을 이루는 체제였는데 소위 말하자면 금수저인 태자당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가장 실력 있는 공천당을 한꺼번에 다 지금 숙청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재작년이죠 이제 10년만 권력을 한 소위 말하자면은 기간의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황제가 될 건지 스탈린보다 더한 그야말로 초전체주의적 독재자가 될지 물론 오엘리안이 될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오엘리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은 뻔하죠. 미국이든 우리든 문재인은 아니지만 나든 우리 영국이든 누구든 세계 시민은 주권을 저런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침략하고 배째라 그러면은 세계는 아마 아포칼립스로 갈 겁니다. 그건 다 막아야 되는 공통의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부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화 그거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내부적 묵시록적인 거고 그 다음에 세계 중국이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중국은 엄청나게 취약합니다. 옛날 냉전 때 스탈린이나 크루셰프가 가지고 있었던 소위 국제공산주의 권역, 코메콘이라고 있었죠. 미국이 경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계 시장에 중국의 생명줄이 어딘 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나 미국, 트럼프라고 하는 흐름은 이거를 전략적으로, 입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1년 반 내지 1년 사이에 중국은 엄청난 권력 투쟁이 있고 내파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감히 첨언을 해드리자면 중국에서 그 인공지능한테 중국인들이 바라는 가장 바라는 중국몽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펴기 때문에 중국, 미국, 양국에 다 손해가 되는 거라고 펄펄 뛰고 있는데 이거는 보호무역이 아닙니다. 그동안 중국이 자유무역 질서가 만든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편법으로 경제성장을 해온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된 이후로 미국의 중산층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그 실질 임금이 전혀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71년 이후로. 지금 그거를 바로잡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구도는 공화당 대 민주당의 구도가 아닙니다. 공화당, 민주당 싸잡아서 기득권층과 층대 몰락한 중산층의 구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몰락한 중산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공화당도 우리나라 자유한국당처럼 썩어 빠졌어요. 예, 저 주류일로 눈치만 보고 민주당 성향인지 이게 진짜 아리까리한 애들, 우리가 보통 씹선비라고 하죠. 그런 애들 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우리나라 자유한국당도 정신 못 차리면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저는 나오기를 염원하지만 뭐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전체주의에 대해서 좀 아니 지금 북한 김정은의 방남에 대해서 예.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 되느냐 그거를 질문하셨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김정은 방남은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미국 정상회담의 부속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면 이번에는 목록하고 사찰 오케이 두 개를 갖고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목록과 사찰 오케이를 갖고 나온다면 만나도 좋다. 그리고 트럼프가 2차 하면 여기에 한번 와도 좋은데 그때 오면은 그건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또 투쟁해야죠. 뭐 그 정도까지 네,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꼭 프로에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고 꼭 박상현 대표님한테 질문할 게 있다 그래서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성현 이렇게 오늘 우리 애국 우파의 운동에 대한 이론적인 규명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교수나 두 분께서 오늘 해서 저희들도 주변에서 저도 애국 포럼을 지금 하면서 태국 집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가면서 고민 중에 하나가 이론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해서 막힐 때가 많아요. 저 나름대로 논문도 써보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저놈들은 조직적으로 쭉 체계적으로 공부한 놈들이고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은데 오늘 그런 좋은 데서 방향을 제시해줬다 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거시적으로 우리가 분석했다 보면 우리 경제학적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촛불 세력이라는 게 깨놓고 보면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사파 운동권 플러스 노조 세력 그리고 호남 세력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하고 싶은데 왜 우리 교회나 운동권이나 지식이나 언론이나 이런 거는 그 사악한 전 세계 그 영생 주체교라는 그런 그 종교 집단이 북한을 지지하게 됐는가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려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비주류인 호남이 어떻게 주류 세력이 되었는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물론 호남 출신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전라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탄식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2008년인가 이 동아일보 논설을 주관이신 칼럼을 쓰신 게 있는데 이재호 씨라고 아실 거예요. 북한 차용론 이렇게 써요. 제가 그걸 논문에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과 호남이 플러스 좌파가 결합해서 우리 이 한국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등장했다. 비로소. 그 핵심이 DJ다. DJ를 기폭을 해서 호남도 그전에는 여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DJ 5.18 이후에 DJ의 그런 아주 걸출한 호남 출신 인사가 그것을 들고 나와서 북한을 껴안고
그다음에 좌파를 껴안고 해서 우리 이 지배 세력이 되었고 그 끈악불이 오늘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런 거 하고 아까 우리 플로에서도 쉬는 시간 얘기했지만 야 대응 전략하는데 우리 돈이 있냐 조직이 있냐 뭐가 있냐 제가 문창국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좀 핵심이 되어주세요 했더니 문창국 선생님도 핵심 한 힘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니 우리 우파는 우리 롱샷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미시적으로 좀 분석해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햇불 세력의 그림을 까놓고 보면은 주사파 운동권, 뭐 요즘 뭐 5080이라든가 하여튼 뭐 568이라 586이라든가 그런 거. 그다음에 노조거든요. 노조가 사회 기반을 완전히 장악하고 앉아 있다. 그럼 거기는 힘과 조직과 인원 동원과 모든 것이 가능한 데가 노조 세력이에요. 지금 오늘도 국민은행 19년 만에 뭐 투쟁한다 그러는데 1억 개를 연봉 받은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좀 투쟁하고 지금 울산이 그 바닥이 되고 지금 그런 날인데 노조가 밑에 깔려 있고 그 후에 호남 세력이 가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타고 노는 것이 주사파 운동권 아니겠냐.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우파 조직이 나와야 비로소 우리도 뭔가 좀 힘이 생기지 않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마무리 방금 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본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호남사 그 북한 차용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뭉치면 먹는다. 선상님으로 뭉쳐야 한다. 선상님은 친북이다. 친북으로 뭉치면 먹는다. 제가 보면 그런 호남의 상당수 사람들이 전체는 아닌데 그게 체득돼 있다고 봐요. 선거에서 99%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체득돼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흑인 90%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흑인의 피해 의식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우리나라는 전라도의 피해 의식을 이용해서 민주당이 그게 아니라 피해 의식을 이미 넘었어요. 실제로 이미 20여 년 전부터 호남에 대한 예산 집행이 굉장히 클 거예요. 제가 오히려 다녀보면 저기 전두환 마을 합천은 그렇고 역전 가면은 제일 도로도 안 좋고 그래요. 호남 쪽 가면 막 뚫려 있다고. 왜 그렇게 됐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게임에서 그 게임하면 이긴다라고 호남인들 중에 상당수가 체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련돼 있어요. 우리 그걸 깨야 될 거 아니야? 깨려면 우리가 모여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 이제 답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게 뭐냐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노조 쪽을 만들어내서 그게 저런 성향으로 이끄는 건 누구냐면 내일신문이고 연합통신 그거 했던 무시무시한 사람이 장명국 씨 같은 분이에요. 이게 다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씨라 그러고 분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운동권에 서울대 운동권 출신 중에 인정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장명국이고 한 명이 박원순이에요. 박원순은 서울대 출신 아니지만 이라는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보다 훨씬 파워풀한 사람. 그 대한민국에 그래도 우리한테 좀 희망이 있는 건 장명국 씨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1인이 넘으셔서 좀 그래 또 고위직을 많이 하셔서 많이 느긋해지셨기 때문에 좀 희망이 있지. 만약에 장명국 씨가 저보다 한 2살밖에 안 아니면 전 이민 가요. 그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무 기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결국에 가서는 그게 직접적 멤버십이든 개인 단위 멤버십이든 참여단체 멤버십이든 저희가 힘을 쓸 수 있는 임계치가 저건 4만으로 봐요. 두 개 합쳤을 때. 그리고 제대로 압도할 수 있는 게 40만 정도에서 압도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4만이면 대개 유권자의 0.1%고요. 40만이면 유권자의 1%입니다. 그게 그 옛날에 민노당 한참 힘썼을 때요. 민노당에서 연일 간첩 사건 나와도 계속 민노당 찍는 사람이 유권자 1% 나와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이 아닌 게 전교조가 법의 노조화되고 송구막이 들었고 그러니까 페이롤 그러니까 원천 직수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전교조를 미는 골수가 약 3만에서 4만쯤 될 거예요. 전교조 멤버 중에. 그리고 민노당, 통진당 이런 쪽으로 해서 골수가 멤버십비 꼬박꼬박 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따로 계획 짜서 너네 혁명적 운동가 해.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아줄 수 있고 그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골수가 3, 4만 명 돼요. 그럼 우리 쪽에 그 두 개가 좀 다르다고요? 그럼 합치면 한 8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쪽에 최소한
4만 정도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킹이 돼 있어야, 그리고 웬만큼 이 식견이 있어야 이제 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한 40만쯤 돼야 압도해요. 40만 되면 무슨 일 벌어지냐? 저런 성향 가진 애들이 식당 가서 옆에 사람이랑 자기들 속내를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숫자예요. 그리고 저희의 장점은 뭐냐면요. 쟤들은 밥줄로 모여 있는데 저희는 개개의 생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인터페이스면이 넓어요. 바깥의 인터페이스면이 쟤들보다. 그게 약점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개개의 생활이니까 모이기가 힘들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결속력이 없고. 예. 근데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모여야 돼 저희는. 그러니까 이 정신으로. 같이. 예.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6시가 다 되도록 강의시키시면서 오늘 그 반전세지 투쟁과 2020 소상혁명 심포지움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